인상 깊은 거 하나가 딱 남지. 그렇지. 레이저는 왜 배웠지, 근데? 그렇지. 우리가 이 챕터 7이었나? 그래서 우리가 옵티컬 그 챕터 7에서 처음에 시작한 얘기는 우리가 이제 기기 분석에서는 처음에 뭐 기기실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다 이렇게 블랙박스처럼 컴퓨터보다 조금 크거나 작거나 이런 박스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샘플을 넣으면은 무언가 답을 주고 근데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런 질문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저 앞에서 아예 한 예로 이런 거 보여줬을 거예요. IR 스펙트로미터를 한번 뜯은 사진을 보여주니까 보니까 그래도 뭐 별로 지식이 늘어나는 게 없어. 그냥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다 이런 거랑 비슷하게 이거는 쇠고 이거는 보드고 회로고 뭐 그리고 여기가 이런 컴퓨터 뜯어본 사람들이 있을 때가 이게 파워 서플라이 아닐까 뭐 이런 거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데 도대체 나머지 것들이 뭔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아니면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뭘 배우는 이유는 지식을 배우는 이유는 마치 여러분들이 알파벳이나 아니면 우리 한글을 배우면은 그냥 종이 이런 종이를 봤을 때 까만 것은 글씨요 뭐 하얀 것은 종이가 아니라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마치 화학에서 분석화학을 배우면서 기기 분석을 배우면서 여러분들 지식을 쌓게 되면은 다른 일반인들이 볼 땐 얘 뭐야? 컴퓨터야? 뭐 컴퓨터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뭐야?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학기가 끝나고 나면은 여기 보면은 요게 어디가 광원이고 어디가 모노크로메이터고 요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마치 차에서도 여기가 엔진이고 여기가 무슨 그 엔진 오일을 넣는 부분이고 이런 걸 알듯이 광학기기에서도 이걸 만들진 않더라도 대략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안 보이는 거 똑같은 것을 보지만은 일반 사람들한테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요 기기 안에 있는 그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하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시작한 게 정리하려면 좀 복잡해. 우리가 옵티컬 인스트루먼트라고 합시다. 어떤 광학 장비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해서 처음에 얘기한 게 그 안에 샘플을 어디든가 샘플을 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샘플을 담는 것을 재료, 샘플 컨테이너를 위한 머티리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것들 썼었지? 여러분들 경험을 되살려 보면은 유리로 된 것도 있었고 글라스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비싼 거 쿼츠, 석영 또 뭐가 있었나? IR 실험할 때 KBR을 펠릿에다 만드는 것도 있었고 아마 조금 더 실험해서는 뭐 징크, 셀레나이드 뭐 등등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재료들을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했죠? 조금 그렇지. 이 물질들이 우리가 사용하려는 빛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나 이 물질들이 어떠한 포장 영역에서 흡수하나 이것을 생각했었죠. 그래서 글라스는 어느 영역에서 흡수를 하나? 아니 어느 영역에서 투명한가? 가시광선. 그래서 우리가 UV 비저블 찍을 때 UV는 말고 비저블만 영역에서 찍을 때는 글라스를 많이 썼죠. 이게 아마 NIR도 약간 커버를 할 거야. 쿼츠가 글라스보다 좋은 거는 가격이 더 비싼 이유는 UV 영역에서
UV하고 비저블을 다 커버하죠. KBR은 IR 실험할 때 썼으니까 얘는 분명히 IR 영역에서 투명할 거야. 징크 셀러나이드도 그렇고. 그러면 뭐 이 머티리얼은 약간 외부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책에 있는 표를 가지고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뭘 배웠나? 샘플 컨테이너 머티리얼하고 그 다음에 레디에이션 소스 그러니까 광학을 해야 되니까 빛의 소스가 있어야 되겠죠? 레디에이션 소스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해볼래? 일단 아까 레이저 있었고 그거 말고 크게 듀트리움 D2 램프 있었고 텅스텐 적외선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뭘 썼다고 했었지? 아마 니크롬, 실리콘 카바이드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그 표에 보면 있을 거예요. 레디에이션 소스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텅스텐이나 듀트리움, 뭐 니크롬, 실리콘 카바이드 이런 것들은 그 단일 파장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 파장을 다 커버하는 건가? 응? 여러 파장이죠. 그래서 이거를 키가 좀 작네 내가. 그래서 이거는 컨티뉴엄 소스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레이저 말고도 또 뭐 하나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나중에 배울 거라고 한 게 있었어. 홀로우, 캐소드, 램프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요 두 개는 라인 소스라고 그랬던 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 다 하긴 했지만은 얘는 비저블, 얘는 UV, 얘네들은 IR 영역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렇게 쭉 우리가 나열식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꼭 물론 이 학기 중에는 좀 메인 메모리에다가 중앙 CPU에 있는 옆에 있는 메모리 넣어야 되겠지만은 나중에는 다 외우지 않고 기기 분석 책에 있어 거기 테이블에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이런 파트들일 거야. 근데 항상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거 꼭 기기 분석이 아니더라도 레이저가 뭐냐라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뭐였지? 레이저가 그 레이저의 특성. 레이저는 왜 좋나? 코헤런트하다. 단파장이다. 모노크로매틱하다. 그 다음에 뭐 굉장히 강한 빛이다. 뭐 이런 것들. 또 다른 게 뭐가 있었나? 하여튼 이런 한 가지 파장으로 그리고 이 모든 같은 페이지로 움직이는 코헤런트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그 빛을 내준다. 강한 소스가 된다. 근데 이거는 왜 이런 특성, 레이저의 특성이 왜 나타난다고 그랬었나?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레이저가 지난 시간에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인데 왜? 왜 레이저는 무슨 마술을 부렸길래 이런 모노크로매틱하고 코헤런트하고 하일리 인텐스한 빛이 나올까? 레이저에서 LASER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었지? 5개 중에서 중요한 거 하나를 고르다면 L, A, S? 그치? 스티뮬레이트 해야 된다는 거야.
스판테니어스가 아니라 스티뮬레이션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빛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가 있었나? 펌핑, 그다음에 하나가 또 뭐 있었지? 업솔션. 그러니까 레이저와 관련되는 현상들, 피나미나들 4개를 책에서 설명했었죠. 그럼 이 중에서 레이저 액션을 위해서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제일 중요한 건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니까. 그 다음 중요한 거 하나 더 뽑으라면 뭐 뽑을겠어요? 레이저 액션을 하는데 꼭 필요한 거. 펌핑이 안 되면은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레이저의 프린서플로 돼요. 근데 펌핑을 해서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펌핑이 필요한 이유는 뭐지? 펌핑이 왜 필요하나? 그래,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 필요하고 펌핑이, 질문이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이 레이저 얘기를 나올 때 또 필요한 거, 가지를 여기서 치면 안 되겠다. 레이저를 설명하면서 중요한 단어들이 펌핑, 그 다음에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그리고 이거랑 이어지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 그치? 보통 에너지 상태가 2개가 있다면은 여기에 있는 각각의 스테이트에 있는 원자들 아니면 전자들은 당연히 낮은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보다 더 많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여기에 뭐 5개가 있고 여기에 2개나 3개가 있고 이런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업솔션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보다 외부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파장을 줬을 때 업솔션이랑 스티뮬레이트 에미션 2개가 경쟁을 하는 건데, 만약에 바닥 상태가 위의 상태보다 더 많이 있다면 확률적으로 업솔션이 더 커지게 되죠.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들어오는 빛은 흡수가 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나가는 빛은 뭐 더 작아질 거야. 근데 펌핑을 통해서 파퓰레이션 인버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 더 커지는 거고 업솔션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빛은 증폭된 빛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 액션이 일어나려면은 펌핑을 통해서 파퓰레이션 인버전을 만들고, 이러한 상태에서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 메인 프로세스가 되면은 저희 레이저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펌핑, 그 다음에 파퓰레이션 인버전, 얘는 2개, 3개, 여기 3개 해주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 나오게 되면은 그게 레이저, Light Amplified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여기 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되게 많이 배웠지.
그렇죠? 아까 처음에 물어볼 때는 그래도 대답이 하나라도 나오면 좋은 거야. 처음에 물어볼 때는 레이저, 옵티컬 컴포넌트 한 두 단어 정도만 하는데 우리가 한번 풀어보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한 거 거의 없죠.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있는 거고 많이 전문가가 되고 있는 거야. 여기에 레이저가 또 뭐 얘기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럼 레이저는 한 가지냐? 레이저로 종류가 솔리드 스테이트. 요건 칠판에 써 있으니까 내가 더 설명하지 않을까 여기다 적진 않을게요. 솔리드 스테이트 레이저, 다이 레이저, 세마이컨덕터 다이오드 레이저, 가스 레이저 등등등등 되게 다양한 레이저가 있고 레이저마다 뭐가 다를까? 제일 중요한 건 다른 파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파장을 그 레이저의 종류를 선택해 가지고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요거 각각이 뭐냐는 좀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또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여기서 끝이었느냐? 또 뭐 배웠지? 샘플을 담거나 이런 데 필요한 머티리얼에 대해서 배웠고 레디에이션 소스에 대해 배웠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배운 게 웨이브랭스 셀렉터 분광기 그러니까 빛을 이용해서 할 때 빛을 원하는 파장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 파장들이 섞여 있는 것을 원하는 그 파장들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웨이브랭스 셀렉터라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파장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크게 뭐가 있었지? 저렴한 거? 필터. 조금 비싼 거? 모노크로메이터. 필터의 종류가 많이 있었는데 내가 다 설명은 안 했던 것 같고 설명한 거가 뭐 있었어요? 인터피어런스. 그리고 아마 하나 더 설명한 게 업솔션 필터. 그 다음에 설명 안 했지만은 책에 나와 있는 게 홀로그래픽. 또 뭐 있었나? 뭐 일단 등등 있다고 쳐. 그러면은 업솔션 필터 얘기할 때는 이거는 그냥 우리 선글라스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선글라스가 보면은 갈색도 있고 약간 검은색 계열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그거 쓸 때마다 세상이 달라 보이지? 좀 기분 우울하고 그러면은 약간 파르스름한 색깔 들어가면 세상이 좀 환해 보이기도 해. 그러니까 그것처럼 어떤 특정한 파장만 흡수하고 특정한 파장은 통과시켜주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업솔션 필터라고 그러는 거고 뭐 요거는 좀 단순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인터피어런스 필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개의 유리 사이에 뭐 금속 필름이 있고 그 사이 유전체가 들어 있어서 인터피어런스 필터 할 때 이퀘이션이 어디 하나 나왔을 텐데 여기 있다. 요거 인터피어런스 필터가 이렇게 생긴 거고 결국은 여기 다이엘렉트릭 레이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퀘이션이 람다는 2G에 여기다 적어놨었는데 이텔릭으로 N하고 볼드로 N하고
인터피런스 필터에서 소위 통과시키는 빛, 필터에서 나오는 빛은 빛의 파장 요 람다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유전체 막의 두께, 그리고 그 유전체에서의 리프렉티브 인덱스, 그리고 그것의 어떤 정수배로 그 파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인터피런스 필터를 만들 때 이 안에다가 어떤 물질을 넣느냐, 그리고 그 두께를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선 그 우리가 원하는 파장을 그 골라낼 수가 있죠. 이런 백열등 이런 아니면 태양빛 이런 데서도 우리가 원하는 파장만 골라서 뽑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단순했고, 근데 이제 모노크로메이터에서 아마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프리즘 모노크로메이터가 있었고, 그레이팅 모노크로메이터가 있었어요. 그레이팅, 사실 그레이팅 모노크로메이터에도 그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또 밑으로 갈라지는데, 일단 그레이팅 모노크로메이터가 뭐냐라는 거 얘기를 시작하다가 그 유튜브 비디오 얘기하면서 아마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레이팅 모노크로메이터에 대한 그 유튜브 비디오는 좀 봤어요? 응? 솔직히 말해서 본 사람, 끝까지 본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그냥 중간까지라도 본 사람, 아니면 이렇게 휙휙 지나가면서 본 사람. 시험 문제 내야 되겠다. 거기에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문제를 내야 되겠다. 그 화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그걸 한번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고, 뭐 수업만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면은 더 좋은 거고요. 요 그림인데 요거보다 이제 요거 하다 보면 중간에 지난번에 보였지만 얘가 갑자기 막 커지잖아. 화면을 가득 채우면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요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트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저게 그레이팅이고, 그레이팅이라는 거는 요즘은 또 이제 사라져가는 그 디바이스긴 하지만 CD, DVD 이런 거 보면은 걔네들 우리가 무슨 색칠을 해놓은 것도 아닌데 햇볕 형광등이나 햇볕을 이렇게 보면은 무지개 빛깔이 쫙 보이죠. 그게 왜 그래? 거기에 무슨 색소를 넣어놨나? 그게 빛이 이렇게 오면은 우리가 눈에서 보는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파장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다 같은 각도로 들어오더라도 이게 우리 눈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오는 애가 그러니까 우리 눈한테 오는 각도하고 여기서 오는 애가 오는 각도하고 여기서 하고 다 반사각이 틀려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사각이 달라짐에 따라서 다른 파장이 우리 눈한테 보이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CD나 DVD 그런 것도 결국은 뭐 간단한 형태의 그레이팅이에요. 근데 그레이팅의 원리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인터피어런스 필터를 따로 설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어떤 이런 광학기기들이 빛의 뭐 회절, 뭐 굴절 이런 것들을 사용하거든. 그거 할 때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뭐야? 경로차. 여기서 그러니까 판에다가 이렇게 톱니처럼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빛은 1번, 2번, 3번 다 평행한 빛이야. 패러럴한 빛이야. 평행한 빛이 들어오면은 요 바닥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온 애가 이렇게 나가게 돼요. 2번도 이렇게 들어온 애가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요 그레이팅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을 통해서 여기 I, 요게 입사각이고 나가는 것의 각도 요게 R, 이게 그 반사각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하고 차이를 따져보게 되면은 얘는 여기까지는 똑같이 갔잖아. 1번, 2번이. 그리고 튀어나오는 것도 반사되는 것도 이렇게 나오니까 얘하고 똑같단 말이야. 근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CB 부분이랑 BD 부분이야. 그러니까 요 거리가 파장의 정수배가 되느냐 아니면 정수배가 아니냐에 따라서 그 파장이 소위 보강간섭으로 더 살아나느냐 아니면은 상쇄돼 가지고 사라져 버리느냐 그것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뭐 여기 그러니까 입사각 반사각 I하고 R이 있으니까 그리고 각각 요 톱니의 하나하나의 간격 D, 디스턴스 D 요 값이 있으니까 우리가 삼각함수를 가지고선 요 C, B, D 요 경로차가 얼마가 될지를 계산할 수 있죠. 그것을 계산한 게 여기 있네. 그러니까 그레이팅 인터피어런스 필터에서 이 이퀘이션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레이팅 모노크로메이터에서는 n 람다는 d sin i sin r인가? 이 이퀘이션을 알면 되니까 입사각, 반사각의 사인하고 그 그레이팅의 그 홈 사이의 간격 D를 알게 되면은 어떠한 파장이 나올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래요. DVD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DVD하고 CD는 알지? 응? DVD하고 CD하고 보면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DVD는 저장 용량이 얼마예요? 4기가, 4.7기가, CD는 700메가.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 왜 DVD하고 CD 눈으로 보기엔 비슷한데 왜 하나는 4.7기가고 하나는 700메가일까? 뭐가 차이가 나는 걸까? DVD는 CD보다 훨씬 더 그 안에 있는 홈이 더 촘촘해요. 그러니까 더 작은 공간에다가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다가 0이냐 1이냐 0이냐 1이냐 이런 000 111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건데 그걸 쓸 수 있는 간격이 더 촘촘하게 돼 있는 거지. DVD가 CD보다. 그래서 그럼 DVD에서 아니면 CD에서 그 홈의 간격은 얼마나 좁을까? 그게 홈의 간격이 뭐야? 여기 디스턴스 D죠. 그리고 여러분들 레이저 뭐 우리 포인터로 쓰는 빨간색이 얼마더라? 630 매치인가 650 매치인가 그렇고 아마 초록색이 532, 532인가 그럴 거예요. 레이저는 그 파장을 확실히 아는 거잖아. 그러면 레이저 가지고 CD나 DVD를 놔두고 거기다가 빛을 딱 떼주면 저쪽 벽에 반사된 게 맺히겠죠? 초록색이나 빨간색으로. 그럼 우리가 입사각은 우리가 정해주는 거고 반사각은 잴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 이퀘이션 보면 우리가 입사각하고 반사각을 알고 파장을 알면은 D를 알 수 있죠. 그럼 분명히 CD하고 DVD하고 이 반사각이 틀려질 거야. 입사각은 똑같고 우리가 같은 레이저 소스를 쓴다면 람다도 똑같을 테니까 아마 R이 달라질 거고 그랬을 때 D 값을 계산할 수 있겠지. 그리고 여러분들 책에 있는 문제들 보면은 보통 스페이싱이 얼마, D가 얼마인 것을 가지고선 입사각 얼마로 집어넣었더니 그 반사각이 얼마인 곳에서의 관찰되는 파장은 얼마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산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다음 주 추석이 지나고 나서 한번 수업을 하고 목요일 날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우리가 시험 본다는 거
처음 듣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응? 그럴 때 이런 문제 나오기 참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설명하는 문제도 나오겠지만은 또 계산도 좀 해봐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이케이션들 막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팅에서 파장에 따라서 요 반사각이 틀려진다는 거는 요 유튜브 비디오에서도 설명을 했었고, 요게 요 부분이 그냥 그레이팅이라면, 특히 이건 반사를 해서 하는 거니까 리플렉션 그레이팅이라고 얘기하고, 요 전체가 그레이팅 모노크로메이터예요. 그레이팅을 이용한 모노크로메이터고, 그러니까 그레이팅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들어온 빛을 그 작은 소스로 만들어주는 거.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가 그레이팅을 설명할 때 가정 중에 하나가 입사각은 똑같다, I는 똑같다는 가정을 했고, 그러려면은 들어오는 빛이 평행해야 되는데 보통 빛이 평행하지가 않잖아요. 보통 점 소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 한 점 소스에서 나온 빛을 여기서 오목거울을 통해서 반사를 시켜주면서 평행한 빛으로 만들어서 그레이팅으로 집어넣죠. 그러면 입사각이 거의 같은 빛이 패러럴 라이트이 들어오게 되고, 입사각은 같은데 이 그레이팅에서 소위 그 경로차가 다 틀리기 때문에 반사각이 다른 위치에,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그 다른 파장들이 나타나게 돼요. 만약에 빨간색이 여기서 나타났다 그러면은 뭐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깔들이 분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요 빛들이 지금은 이렇게 평행하게 넓은 빛이잖아, 그렇죠? 그 같은 반사각으로 이렇게 넓은 빛이 되니까 그 우리가 나중에 디텍션을 하거나 그럴 때는 하나로 포커스된 빛이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오목거울을 사용해서 그 엑시트 슬릿 쪽으로 포커스를 해줘요. 그렇게 되면은 이 위치에서 봤을 때는 이제 빨주, 노초, 파남보 색깔별로 아주 포커스된 빛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 람다 1은 여기고, 뭐 람다 2는 뭐 여기고, 람다 3는 여기고, 다 다른 위치에서 파장에 따라서 다른 위치에 포커스가 될 거고, 우리가 이것을 디텍션하는 방법은 한 가지는 이 엑시트 슬릿을 쭉 이동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파장이 300나노, 400나노, 500나노, 600나노에서 빛이 얼마씩 오는지, 아니면 원하는 파장만 선택해서 그 위치에서 보든가, 아니면은 여기다가 그러니까 예전에 그 디텍터, 그러니까 트랜스듀서가 굉장히 비쌀 때는 이걸 움직이는 게 훨씬 쌌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핸드폰에도, 사실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결국은 다 포토 센서잖아. 빛을 감지해서 뭐 0에서 256, 뭐 0에서 뭐 1000 이런 다른 값으로 주는 건데, 메타소가 있죠, 여러분들 카메라에. 그러니까 핸드폰에 있는 게 요새 메타소 800만이 대세인가? 예전에 얘기했을 때 뭐 100만, 300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800만 화소라는 거는 어떻게 돼 있다는가? 소위 디텍터 하나가 800만 개가 있다는 거죠. 그럼 가로 이미지니까 가로 세로에서 800만 계산하기 좀 힘들고 900만이라고 합시다. 9 곱하기 12 6승이니까 이쪽으로 3,000개, 이쪽으로 3,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 디텍터 하나 놓고선 뭐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측정했는데, 이거 뭐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것도 900만 개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 이미지도 아니고 한쪽 축으로만 3,000개만 있어도 충분하겠다. 그럼 여기에 디텍터를 3,000개를 쭉 놔두면은 모든 파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파장의 스펙트럼을 동시에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게 이제 모노크로메이터, 그러니까 그레이팅 모노크로메이터고,
근데 이제 예전에 앞에 시그널 투 노이즈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그렇고 우리 분석하는 사람들 꼭 분석이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뭐 대략 그레이팅 모노크로메이터가 좋대더라, 프리즘이 좋대더라, 인터피어런스 필터가 좋대더라, 어떤 게 싸대더라 이런 정성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은 좀 더 애매모호한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정량적인 판단 그리고 그것을 위한 지표 같은 게 더 필요하겠죠. 그러면 웨이브랭스 셀렉터가 뭐 그레이팅 모노크로메이터가 좋은지 프리즘 모노크로메이터가 좋은지 인터피어런스 필터가 좋은지 아니면 그레이팅에서도 뭐 다른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성능이 좋은지 아니면 A라는 회사가 만든 거하고 B라는 회사가 만든 게 있는데 어떤 게 더 성능이 좋은지를 판단하려면은 이 웨이브랭스 셀렉터에서 어떠한 팩터들을 고려해야 될까? 여러분들 책에 몇 페이지쯤 있나 하면은 184페이지 바로 전 시간을 거를 이렇게 다시 리뷰하면서 얘기해도 새롭죠? 새롭진 않은가? 반복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고 184페이지 보면은 이 부분은 새로 나오는 건데 거기에 잠깐만 여기 있으면은 웨이브랭스 셀렉터, 그러니까 파장 선택기가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나쁘냐, 이거 판단을 어떻게 할까? 책에 나온 게 사실 이거는 정량화라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파장 말고 다른 파장들이, 그러니까 소위 잡파장들이 얼마나 끼어 들어오느냐 이런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량화라기보다는 일단 이제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된다는 정도만 알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 나온 게 디스펄전. 디스펄전이 무슨 뜻이겠어요? 분산. 우리가 이제 빛을 분산시키죠. 그래서 모노크로메이터 요거를 웨이브랭스 셀렉터, 화살표를 여기다 하는 게 더 낫겠다. 결국 모노크로메이터가 하는 일은 빛을 평행하게 들어오는 것을 다 다른 각도로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분산시키느냐가 그 성능 중에 중요한 척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어. 우리가 바로 그레이팅 바로 위에서 본다면은 입사각이 있고 반사각이 있으니까 이 반사각에 만약에 500나노미터랑 501나노미터랑 두 개의 파장을 넣었는데 두 개가 여기서 파장이 다르니까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그 각도 차이가 얼마나 날까? 그 각도로 판단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와서 여기서 보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디텍터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각도가 아니죠. 여기에서 A하고 B 사이에 어떤 선을 그어놓고선 여기에서 뭐 500나노미터 여기서 찍혔으면은 501나노미터 여기서 찍혔다. 그러면은 파장 1나노미터당 얼마만큼 디스턴스가 차이 났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디스퍼션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책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앵귤러 디스퍼션하고, 앵귤러 디스퍼션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레이팅 바로 위에서 이 반사각 R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dr 오버 d 람다. 그러니까 파장이 1나노미터 차이 날 때 이 반사각 R은 몇 도나 벌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R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빛을 분산을 더 잘 시켜주는 거니까 좋은 거겠죠. 그리고 얘는 리프렉티브 인덱스 n하고 d 코사인 R에 관련돼요. 앵글라 디스퍼션 dr 오버 d 람다는 n 오버 d 코사인 R. 이 얘기는 식을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 앵귤러 디스퍼션은 이거는 그냥 정수로 나가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각도, 그러니까 반사각이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D가 있죠. 그치? 그 그레이팅에서의 그 홈 사이의 간격. D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앵귤러 디스퍼션은 작아지는 거죠.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CD하고 DVD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앵귤러 디스퍼션이 크겠어요? DVD가 더 촘촘하게 스페이싱 되어 있을 테니까 D 값이 작을 거고, 그러니까 앵귤러 디스퍼션은 커지겠죠. 그리고 뭐 CD하고 DVD는 실제로 그레이팅이 아니니까 뭐 그레이팅을 표현할 때 뭐 1200 라인 퍼 밀리미터, 뭐 300 라인 퍼 밀리미터,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1밀리미터 거리 안에 그 선을 그레이팅해 줘 금을 1200개가 있다, 아니면 300개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D 값은 어떤 게 더 크겠어요? D 값은 아래 게 더 크죠. 같은 1mm 안에 300개의 라인이 있으니까 D 값은 300분의 1mm가 되는 거지. 여기서는 1200분의 1mm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3마이크론 정도, 3.3마이크론 정도가 D 값이 된다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0. 몇 마이크론 정도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레이팅을 주었을 때 어떤 게 더 좋은 앵귤러 디스퍼션이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리니어 디스퍼션은 우리가 D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D는 D 람다. 그러니까 여기랑 똑같이 파장이 1나노미터가 움직일 때 Y, 여기 엑시트 슬릿에서 요 위치에서 요거를 이제 Y축이라고 보는 거지. 여기서 파장이 1나노미터가 바뀔 때 그 두 개 파장 사이의 거리가 몇 밀리미터나 되겠냐, 이런 거가 앵귤러 디스퍼션 D일 거예요. 저기서도 여기 보이나요? 일단 우리가 칠판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dy 오버 d 람다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아니다. F에
결국 리니어 디스퍼션은 저 앞에 그레이팅 바로 앞에서의 앵귤러 디스퍼션하고 그리고 요 오목 거울에서의 요 포컬 랭스 초점거리 요 초점거리가 어떻게 되느냐랑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앵귤러 디스퍼션하고 그 포컬 랭스인 F 요 F 값이랑 dr 오버 d 람다 앵귤러 디스퍼션하고의 곱이 될 거고 그리고 그 값은 이제 앵귤러 디스퍼션을 아까 이렇게 표시를 했으니까 fn 오버 d 코사인 r이 될 거예요. 그럼 리니어 디스퍼션 d 값도 포컬 랭스 알고 d 값 알고 뭐 r 알면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는 파라메타는 d도 쓰지만은 d의 역수를 취해서 이것을 레시프리컬 리니어 그러니까 리니어 디스퍼션의 역수를 d 인버스라고 d 마이너스 1이라고 해놓고 뭐 계산이야 f d 코사인 r 오버 n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그레이팅의 레시프리컬 리니어 디스퍼션이 얼마냐 그런 값이 아마 그레이팅의 스페시피케이션에 나와 있을 거고 그 보통 단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나노미터 퍼 또는 뭐 이런 단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이팅 위에 있는 그레이팅의 크기 그레이팅이 뭐 한 1cm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 안에 1mm마다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게 몇 나노미터나 되느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일 것 같아. 그레이팅이 A라는 그레이팅과 B라는 그레이팅이 그 성능이 어떤 게 더 좋으냐, 어떤 게 더 빛을 그 잘 분산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 이게 다 책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책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그게 184페이지, 185페이지 뭐 이런 부분에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리졸빙 파워네. 디스퍼션은 얼마나 분산시키느냐. 마치 처음에는 모든 빛이 하나의 그러니까 엔트런스 슬릿에서는 들어갈 때는 뭐 람다 1이든 람다 2든 람다 3든 다 같은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저쪽에서 잘 안 보이겠네. 엑시트 슬릿에서 나올 때는 람다 1, 람다 2, 람다 3 얘네들이 다 다른 위치로 그래서 이 센터 포지션을 한다면은 여기가 이제 Y3, Y2, Y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저기서 얘기했던 리니어 디스퍼션이 람다 2 빼기 람다 1 오버 Y2 빼기 Y1 이렇게 하면은 리니어 디스퍼션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 가지고선 모노크로메이터의 성능이 다 평가가 될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만약에 빛이 저 그레이팅을 통과하고 나서 이렇게 요 하얀색으로 분리가 이렇게 된 애랑 그리고 노란색으로 분리가 된 애랑은 두 개가 똑같은 디스퍼션을 가지죠. 요 센터 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근데 하얀색으로 결과가 나오는 그 모노크로메이터에 비해서 노란색으로 결과가 나오는 모노크로메이터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죠. 왜냐하면은 람다1하고 람다2 사이의 거리는 충분히 많이 벌어지지만은 각 람다1하고 람다2가 굉장히 브로드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리졸빙 파워인 것 같아요. 책에 보면은 리졸빙 파워. 아마 책에서 보면은 리졸빙 파워에 대한 이퀘이션은 이거는 그리고 n의 결국 그 파장에서 얼마나 구별할 수 있느냐, 이게 리졸빙 파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185페이지 오른쪽 컬럼의 중간쯤에 7-13 이퀘이션이 바로 저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드로 써 있는 n은 디프렉션 오더, 그러니까 정수라는 얘기고, 그리고 대문자에는 number of grating blaze illuminated by the radiation from the entrance slit.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그레이팅에서의 그 홈들이 그 빛을 받느냐. 그러니까 그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촘촘하게 그 그레이팅 그 홈이 있느냐. 그러니까 n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증가할수록 아까 저기 비교했던 것처럼 뭐 300 라인 퍼 나노미터 밀리미터짜리하고 뭐 1200 라인 퍼 밀리미터짜리 어떤 거가 더 n이 큰 거예요? 1200이 더 큰 거지. 그러니까 저 숫자 그레이팅에서 더 촘촘하게 그어줄수록 그 파장 사이의 작은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리졸빙 파워는 더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스퍼션, 그 다음에 리졸빙 파워, 레졸루션 같은 이런 두 가지 파라미터가 중요하고, 세 번째로 써 있는 게 정량화할 수 있는 게 라이트 게더링 파워 오브 모노크로메이터. 이건 무슨 뜻인가? 결국 아직까지도 계속 우리가 새로운 용어들을 배우는 거야, 그치?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각 새로운 용어들을 정확히 구별해가면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모노크로메이터가 좋은 모노크로메이터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개의 파장을 얼마나 멀리 떨어뜨리느냐, 그리고 같은 파장에서 그러니까 그 같은 파장에서도 그 뭐 0.1이 더 크고 0.1이 더 작고 이것들을 어떻게 더 구별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뭐 플로레센스 스펙트로미터 뭐 이런 거 했을 때 모노크로메이터가 소스 바로 뒤에 있고 그 뒤에 샘플이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파장을 가지고선 샘플을 조사해 준다고 할 때 결국은 샘플에 주는 빛의 세기가 나중에 시그널 투 노이즈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센 빛으로 라이트 소스가 그러니까 세면 셀수록
더 큰 시그널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엔트런스 슬릿에서 엑시트 슬릿까지 나오는데 처음에는 100이 들어갔는데 여기 1밖에 안 나온다. 아무리 리졸빙 파워가 좋고 아무리 디스퍼전이 좋고 그렇더라도 100이 들어갔는데 1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정밀하긴 하지만은 시그널 투 노이즈는 굉장히 안 좋을 거야. 그러니까 비슷한 정도의 리졸빙 파워나 디스퍼전이 있다고 하면은 들어간 빛에 비해서 나온 빛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좋겠죠. 그게 좋은 라이트 소스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 안에 보면은 거울 있죠. 거울이 있다고 하지만은 거울이 반사를 한다고 하지만 빛을 100% 반사하지 않거든. 일부는 트랜스미션도 되고 또 난반사가 돼서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그레이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옵티컬 유닛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통과해서 오다 보면은 빛의 로스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라이트 게더링 파워 오브 모노크로메이터라는 거는 빛이 얼마나 최종적으로 엑시트 슬릿까지 오느냐. 야건 구분이 돼야 되고 걔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트 게더링 파워는 뭐하고 비례하냐면은 1 오버 새로운 F 넘버가 나오는데 F의 스퀘어고 F라는 값은 포컬 랭스 F랑 스몰 F랑 그 다음에 그레이팅의 디스턴스 D 요것과 비례하는 거예요. 수식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도 이 수식을 뭐 외우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뚜루풋이 좋으려면 결과적으로 엑시트 슬릿에서 나오는 빛이 많으려면은 F 값이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대문자 F 값이 작아야 되죠. 그리고 이 대문자 F는 포컬 랭스랑 비례하지. 그러니까 포컬 랭스가 길어지면은 저기 두 번째 오목 거울에서 엑시트 슬릿까지 그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것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게더링 파워가 낮아지는 거야. 여기서 이 오목 거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오목 거울이 더 오목한 걸 쓰면은 포컬 랭스가 짧아지죠. 그리고 그러니까 덜 오목한 걸 쓰면은 포컬 랭스가 길어질 거고 포컬 랭스가 길어진다는 거는 스몰 f가 커진다는 거지. 스몰 f가 커지면은 라지 f도 커질 거고 라지 f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여기까지 오는 빛은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빛에 비해서 나가는 빛이 훨씬 작아지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가 D값. D값은 어떻게 반비례하죠. 그럼 D값, 디스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라지 F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1200 라인 퍼 밀리미터짜리보다 D값이 얘가 더 크잖아요. 얘가 더 큰데 그럴 경우에는 F가 더 커지고 그러면 또 그 경우에 라이트 게더링 파워가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간단해 보이는 모노크로메이터라도 이것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려해야 될 소위 팩터가 많다는 거. 한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 예습을 위해서 좀 얘기해볼까요? 우리가 디텍터는 다음 시간에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분석화학 때 FTIR 그리고 또 인생 3학년이나 4학년 중에서 뭐 연구실 들어가서 졸업 연구 시작하고 그런 친구들은 뭐 유기나 무기 합성하는 친구들은 NMR 뭐 많이 들어보죠. 근데 NMR이 그냥 NMR이 아니지 FT NMR이라고만 써 있을 거야. FT는 뭐냐? 그래서 예전에 그 시그널 프로세싱 같은 거 할 때 FT가 푸리에 트랜스폼이다. 그렇게 얘기했었고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거가 시간축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아니지 프리퀀시 축으로 바꿔주는 거다. 그러니까 X축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FTIR이라든가 FTNMR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타임 도메인 스펙트로스코피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UV 비저블, 그냥 일반적인 IR 뭐 이런 것들은 항상 X축이 파장으로 돼 있었죠. 그리고 파장을 아까 모노크로메이터 같은 걸로 파장을 스캔해 주면서 각각의 파장에서 얼마만큼의 업솔번스가 있느냐, 얼마만큼의 뭐 플로레센스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였는데, 그거랑 다른 관점인 게 아예 측정을 시간축으로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FTIR, 뭐 FTNMR 막 이런 것들인데, 이 타임 도메인 스펙트로스코피라는 거는 보통 다 프리에 트랜스폼을 쓰고, 그게 특히 이제 IR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데,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뭐 다시 다음 시간에 커버하겠지만은, 일단은 이 안에 아까 모노크로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거울 있고 그레이팅 있고 그래서 그 각 한번 반사되고 이럴 때마다 빛의 로스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타임 도메인 스펙트로스코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옵티컬 컴포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온 빛이 끝까지 가는 게 굉장히 효율이 좋지. 그래서 그것을 하이 트루풋이라고 그래요. 빛의 중간에 빛의 로스가 별로 없다. 그 다음에 하이 리졸빙 파워나 그 다음에 파장에 대한 재현성 같은 게 좋다. 그 다음에 멀티플렉스 어드밴티지라는 거는 아까 그레이팅 맨 마지막에 얘기할 때 요즘은 뭐 핸드폰의 카메라처럼 디텍터가 굉장히 저렴해지고 싸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스캔을 뭐 엑시티 슬릿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한 파장별로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레이를 쭉 놔두고선 스펙트럼을 얻으면 된다 그랬죠. 그게 한 번에 여러 파장을 동시에 측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스캔을 한다면은 이 파장을 찍을 때 나머지 모든 파장은 그 데이터를 잊어버리는 게 됐는데, 디텍터를 뭐 3,000개, 뭐 10,000개 이렇게 딱 놔두고 하면은 그 모든 파장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하게 되는 거니까, 동시에 여러 파장에 대해서 동시에 측정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시그널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시그널 투 노이즈가 있고, 이런 것을 멀티플렉스 어드밴티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파장을 동시에 측정하게 돼서 얻게 되는 장점이 타임 도메인 스펙트로스코피에는 있어요.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데, 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해 좀. 그런데 문제가 IR 같은 경우에도 그런 디텍터에서의 문제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해하기 처음에 난감한 마이켈슨 인터페로미터 번역을 어떻게 하지? 간섭계? 그렇죠?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해서 아까 그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그런 장비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좀 설명을 그냥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수업 끝날 때쯤 돼서 이제 멘붕이 따고 오고 점심 때 밥맛이 없어지고 그럴 텐데, 그래서 요 파워포인트 파일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것도 유튜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를 딱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또 어떤 그 외국에 있는 이 어떤 레이저 기기래네. 어떤 아저씨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 마이켈슨 인터페로미터가 뭔가 실험을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제 영어로 해주지.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보고 오면은 추석 때 전을 부치면서 보든지 전을 먹으면서 보든지 보면은 나중에 한번 도움이 될 거야. 요새 핸드폰들 다 되죠? 그래서 보면서 영어 공부하면서 들으면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 시간에 조금 그 시험 바로 직전에 멘탈 붕괴가 좀 덜 올 것 같아. 그래서 그거 한번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